제목을 상생의 참 가치를 높이는 창조경영,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창조경영의 본질이 상생입니다.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창조경영 자체가 상생경영이에요. 상생경영이 또 창조경영이에요. 창조경영은 두 번째 보시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이 벌이는 획기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창조경영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혁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좀 대충 맞으면 빨리 가야 돼요. 방향을 완전히 맞춰서 이게 가다 보면 혁신이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붙들고 있다 보면 그게 차선책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최선을 포기하고 차선을 찾는 이것은 창조경영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아니, 꿈을 꾸지 않는데 무슨 목표가 생기고 무슨 창의력이 생기고 뭔 감동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 강의의 최종 결론은 꿈이에요. 꿈이 한 번이라. 꿈.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이 사례가 중요하잖아요. 창조경영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그 신발 중에서 좀 이상한 신발 있죠? 뒤에서부터 걷는 신발, 뒤뚱뒤뚱 걷는 신발, 엠베타라고 그러죠? 독일 말로 MBT 아세요? 이런 거 아시는 분은 굉장히 럭셔리한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30만 원. 내가 나오자마자 옛날에 한번 사봤는데 30만 원 했대. 요새 좀 떨어졌는지 모르고, 유사품비 많이 나왔으니까 좀 가격이 떨어졌겠죠. 어느 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두 사람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왜? 신발을 팔기 위해서. 근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기 때문에 절대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런 보고를 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기 때문에 신발을 엄청나게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보고 중에 어떤 사람의 보고가 맞을까요? 어떤 사람의 보고가 맞죠? 예? 많이 팔 것이다. 만약 사장이 이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그 회사는 망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게 습관입니다. 습관. 그거보다 더 바꾸기 힘든 게 돈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 최저 상계를 유지하는 아프리카에서 그 비싼 또 수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프리카 우리하고 FTA도 안 돼 있는데 세금 내이죠? 그 엄청난 비싼 신발을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신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기 때문에 신발을 팔 수 없다는 사람이 더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답이었다 그러면 제가 이 강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정말로 창조적인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 신발을 팔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품에 관점을 갖는 사람은 절대 장사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물건을 얼마나 덜 팔까? 얼마나 더 팔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뭘 봐야 되냐? 사람을 먼저 봐야 돼요. 사람.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닌다. 근데 왜 그렇게 건강하게 걸어 다니냐? 왜 그렇게 허리가 쩍쩍 뻗고 말이에요? 다리가 늘씬늘씬하게 걸어 다니냐? 그 비결이 뭐냐? 이걸 들여다보는 사람은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걸 들여다본 사람이 누구예요? 마사이족의 워킹,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신발을 만든 사람이 바로 엠베테 신발의 개발자잖아요. 가서 신발을 얼마나 많이 신길 것인가를 연구하지 말고, 거기는 그 나라의 문화가 있고 습관이 있고, 그죠?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환경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뭐냐? 우리는 신발을 신고도 허리가 이게 뭐야? 디스크 걸려갖고 맨날 저거 하고, 그 비싼 구두를 신고도 말이야 발이 막 휘어져 갖고 말이에요. 그죠? 여자분들
텔레비 나온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 보니까 하이힐 오래 신고 다니까 발이 막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갖고. 근데 그 사람들은 맨발로 걸어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건강하고 허리가 쪽쪽 뻗느냐? 그게 뭐야? 비결이. 그게 마사지족의 워킹 습관이구나. 우리는 앞에서부터 걷는데 그 사람은 뒤에서부터 걷는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신발을 만든 게 바로 엠베트 신발이에요. 이게 창조 경영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이제 만들다 보면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겠죠. 처음부터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까? 처음부터 뭐 새로운 지식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직관과 통찰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렇죠? 생활 태도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배울 거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무관심하면 절대 조직이 새로운 활력소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거. 첫째, 창조는 관점을 바꿔서 보는 것이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고, 그죠? 육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느 날 바다를 바라보는, 사방팔방으로 바라보는 사통팔달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뭐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자꾸 찾잖아요. 쌍방향 소통. 이것도 좀 말이 잘못됐어요. 사방팔방 동서남북 다 열려있는데 왜 양방향으로만 소통합니까? 사방향으로 소통해야지. 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된다. 그게 참 소통이죠. 두 번째,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만큼, 그렇죠? 시각. 사람에 대한 관심, 배려, 따뜻함.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아니란 타성에서 적극적인 진취적인 몸심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죠. 세 번째, 타인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만큼 타인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세요. 경청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경청.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도 많은 작품 만들고 많은 책도 썼고 많은 창작물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제 아이디어라는 거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 머리를 빌어 왜 잘 듣고 다른 사람이 쓰지 않으니까 내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쓰면 모방이니까 내가 하나를 더하든지 하나를 빼든지, 그죠? 내가 가공을 했으면 내게 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창조는 신의 영역이지 인간은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빨리 발견하고 누가 잘 베끼고 빌리고 훔쳐오느냐, 그래서 내 것을 만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적인 진리 외에는 인간의 삶은 먼저 베껴 먹는 놈이 장땡이에요. 먼저 그 부지런해. 잘 들어야 베껴 먹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잘 들으면 나한테 오잖아요. 그 빨리 메모해놨다가 내가 가서 내 거로 가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글 잘 쓴다는 게 뭡니까? 순수하게 자기 머리에서 그런 글이, 멋있는 글이 나옵니까? 소설가가 되려면 소설을 10,000권 이상 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소설 10,000권 이상 읽어야지 내가 소설을 쓴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 거 보고 잘 베껴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적으로 베껴 먹는, 창조적으로. 그죠? 여러분, 순수하게 자기 능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베끼고 훔치고 빌리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게 바로 창조력이고 창의력이잖아요. 어떻게 주관적으로 내가 그 많은 자료들을, 많은 정보들을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써먹을 것이냐. 네 번째, 꿈, 열정, 관심, 호기심, 크기만. 아까 제 이 넥타이 코디해 주시는 코디네이터가 하신 말씀, 참 여기 오면서 배울 점이 많아요. 아까 그분이 뭐냐, 관심이 있으면 보인대요. 여기 계신가요? 저 방에서 아마 TV를 시청하고 계실 텐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세상에 가장 나쁜 게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 그러니까 관심의 경제학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관심이 돈이고. 왜? 관심이 있으면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이잖아요. 내가 설 땅이 보이잖아요. 내가 갈 곳이 보이잖아요. 내가 할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관심이 있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참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관심은 꿈과 열정, 관심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자신의 의지, 사고방식대로 주관성을 가지란 말이에요. 주체성을 가져야 돼요. 결국 이 모든 자료와 정보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굴러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섯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가치를 느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진리는 눈에 보입니까? 영성이 눈에 보입니까? 감성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참 가치와 진리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을 인식했다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제 강의 2시간 들어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뭘 기억하시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주관대로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험, 의지, 태도, 지식, 여러분이 가치만큼 하나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웃어주시는 게 사실 기억하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거, 놀라운 거 이런 걸 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유머가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심오하면 심오할수록 기억 남는 게 없어요. 심오한 것을 재미있게 포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만 기억하면 강의는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꿈을 가져라, 창조는 뭐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어떻게 다 실천합니까? 물론 자료는 있지만 우선 중요한 것부터. 그래서 자신의 꿈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로드맵이 뭐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주문을 합니다. 1학년 딱 들어오면요, 저는 광고학이 제 전공이기 때문에 광고학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광고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2만 시간을 투자하라. 이게 통계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2만 시간을 온전히 그 일에 투자하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년 6개월이에요. 2년 6개월.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 2만 시간 온전히 투자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온전히 투자하시란 말이에요. 온전히.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로드맵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시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2만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평생을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거 계획 세우는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못 봤어요.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보입니다. 보여요. 생각하는 거하고 글로 적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계획이 있어야 행동을 옮겨주고 행동이 있어야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2만 시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요. 오늘 이 강의의 백미는 2만 시간의 계획표입니다. 2만 시간의. 제가 원래 그 강의 제목을 2만 시간의 계획표로 잡으려다가 너무 좀 지엽적인 것 같아서 또 중산노가 갖고 있는 상생의 문화가 너무 좋아서 이 상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2만 시간의 계획표를 내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성공과 실패가 달라집니다. 자, 큰 두 번째를 한번 보시죠. 넘어와서 우리가 조직에서 성공을 주도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걸 우리 인재라고 합니다. 인재.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3%의 엘리트를 뭐 양성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3%의 엘리트. 하여튼 대학생들이 좀 엘리트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이 엘리트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요. 왜? 지식만 있지 감성이 없기 때문에. 감성은 있대 영성이 없어갖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경쟁하는데 사람 남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레드 오션이죠. 레드 오션. 피의 바다.
피바다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갖고 경쟁을 해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갖고 경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갖고. 그런 사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 좋은 감성을 가진 사람,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좋은 지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인재라고 합니다. 이 인재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잘못 보고 있잖아요. 우리 조직은 인재를 잘못 보고 있어요. 예? 1, 2등 나온 사람, 성적표 A+, 그것도 중요합니다. 대학은 엘리트를 만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4.5보다 36.5가 더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고 나서 4.5도 있고 3.6도 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 교육을 안 시키니까 그 조금 좀 어려움을 못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 제가 해봐서 합니다. 해봐서. 여러분 금융위기 일어나고 뭐 삼성 이런 대기업에서 팍팍 잘려나간 애들이 주로 어떤 애들이 잘려나가죠? 인류대 출신 성적 좋은 놈들이 먼저 잘려나가요. 왜?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놈들이 필요했거든. 근데 걔들은 그렇게 조직에 충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리더는 알아요. 왜? IQ가 너무 좋고 머리만 좋고 줄곧 좌뇌적 사고만 해왔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는 애들이 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수시로 배반할 수 있고 이런 위험성이 큽니다. 근데 조직이 어려움에 딱 닥치면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랬잖아요. 조직도 어려움에 겪으면 그 사람이 참 가치가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로 안 잘리냐? 좋은 대원 안 나왔어도 그동안 호경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조직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절대 안 잘립니다. 절대 안 잘려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인류대 성적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논리적 사고. 저놈 똑똑해. 대부분이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0.1에 오차도 용납을 못해. 비판적 사고. 매사 대안도 없이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거 골 때리는 사람이죠. 허구한 날 비판을 위해서 하는 비판. 뭐 대안이라도 좀 제시하면 되는데 대안을 제시한 머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런 인재상은 IQ만 놓고 EQ가 모자란 인재상. 그다음에 SQ, 스피리트 쿼션트, 영성이 모자란 사람은 인재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조직에서 뭐 사장님도 계시고 뭐 교수님도 계시고 다 각자의 그 사업장에서 참 훌륭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니까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현대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인재상은 누구냐? 인재는 창조적이어야 돼요.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인재입니다. 그런 사람 누구냐? 상중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 가슴이 넓은 사람이에요. 상중하. 윗사람한테는 찰나고 이거 조직에 있다 보니까요. 윗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아부하고 아랫사람은 짓밟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지 아시죠? 지금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런 사람의 말로는 비참해요. 자기도 언젠가는 산에서 내려올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나 가서 밥을 혼자 먹고 돌아다녀요. 여기서도 밥 혼자 드시는 분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해요. 누구하고. 관계잖아요. 관계. 누구하고 밥을 먹냐. 두 번째, 상상력. 하나를 알면 열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사람. 그 상상력의 넓이와 크기잖아요. 또 긍정적 마인드.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항상. 감사가 최대의 교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막 그 뭐 드레시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막 외국 물 좀 먹어갖고 폼내고 다니는 사람도 맨날 작은 남의 실수도 용납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무슨 교양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안 되면 될 때가 있겠죠.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교양인 아닙니까?
잘 되면 해거리고, 이 조직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가 잘 승진하고 잘 될 때는 해거리.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는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다 일 생겨갖고 조금 섭섭하게 해보세요. 그냥 들이대고 말이야. 엎을 것처럼 뭐 내가 뭘 복사해놨으니까 너 고발할 거야. 뭐 이게 이율배반적이 돼. 속과 겉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창조적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 속과 겉이. 과일 중에 속과 겉이 똑같은 과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보셨던 과일 중에서 속과 겉이 똑같은 과일이 뭐예요? 감이요? 아유 감을 못 찾겠습니다. 그 말은 제가 예, 감 잡기가 어려워요. 도마도예요. 도마도는 파라면 속도 파랗고 겉이 빨가면 속도 빨개요. 참 도마도가 과일입니까 야채입니까? 예?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세요. 저는 그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주로 야 부모님이 가지 말란 길로 가면 너 성공한다. 대박 난다. 왜? 부모님은 과거의 사람이고 과거의 지식을 갖고 있고 과거의 눈으로 오늘 보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미래를 가는 사람이고 미래의 지식이 필요하고 미래의 눈으로 열린 사고는 미래를 가야 되는데 어찌 부모님 말씀을 듣냐? 어찌 부모님 말씀을 들어가고 성공할 수 있냐? 반대로 가야 성공하지. 반대로 가야 성공해. 너 절대로 너 분위기 좋고 월급 많은 회사 가면 망한다. 그런 회사 가봐야 넌 부속물 뿐이야. 분위기도 안 좋고 월급도 좋게 주고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비전 있는 곳으로 가라. 꿈 있는 곳으로 가라. 사장이 큰 꿈을 꾸는 곳으로 가라. 그럼 너는 거기서 대박 난다. 예? 분위기만 좋으면 뭐합니까? 기업도요. 대표이사의 크기만큼 그 기업이 크는 겁니다. 가정도요. 아버지의 크기만큼 가정이 커지는 거예요. 리더는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크게 가셔야 돼요. 예? 그릇이 커야죠. 비록 깨지더라도, 깨지면 땜빵이라도 쓸 수 있지. 예? 그릇이 커야지 뭐라도 담지요. 은혜의 비가 줄줄줄 내리는데 그릇이 요만 종지 그릇 갖고 뭘 담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커야 된다. 일단 사이즈가 크고 배짱이 크고 낙관적이고, 그죠? 자신감이 충만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알고, 그게 그릇이지. 그런 사람이 그릇이 크고 된 사람이죠.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시키는 일만 합니까? 어떻게 세상에 가장 저 부리기 어려운 부하가 시키는 일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시키는 일만 해. 야, 진짜 난 거기서 참을 인내가 한계가 느껴져. 패서라도 좀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보면 시키는 것만, 배우는 것만 갖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응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응용을.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고 진짜 적극적으로 모험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은. 그런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시장의 논리를 보면 그런 사람은 이노베이터라고 하죠. 혁신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경영에서 그런 사람이 2.5%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2.5%. 이노베이터는 그렇죠? 소비자 중에 2.5%밖에 없어요. 나머지 13.5%, 100% 중에 13.5%는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의견 선도자. 다 합해서 16% 정도만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 중에 2.5%. 여기 50명이 계시다면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혁신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또 혁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게 그 어디로 가요?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지. 그런 사람 한 명만 해서 충분해요. 한 명만. 여러분 조직원을 뽑을 때 이거 잘 고심하셔야 돼요. 똑똑한 사람 많이 뽑으면 그대로 박살납니다. 미련한 사람을 좀 많이 뽑아야 돼요. 미련한 사람. 이 채우는 거는 좀 미련한 사람을 채우고 그 뒤에 똑똑한 사람 뽑아야 돼요. 왜?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하다 해서 바보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사고와 그렇죠? 어떤 그 보통의 어떤 상식을 갖고 무장을 해놓고 딱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지 이게 변화가 되지. 처음서부터 똑똑한 사람만 왕창 뽑았다. 이건 산산조각 납니다. 산산조각. 회의해보면 알잖아요. 회의해보면 산산조각 나요. 산산조각. 오늘 그 좋은 거 배우셨죠? 예? 예. 보통 것으로 채우고 나중에 특별한 것으로 채우면
그게 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생이 되려면 어떤 게 더 많아야 돼요? 보통 게 많아야 돼요. 평범한 게 더 많아야 됩니다. 평범한 게 90, 그리고 나머지 10%가 특별한 거. 이래야지 상생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50대 50도 안 됩니다. 50대 50도. 부딪혀. 열정과 야망으로 불타는 사람, 가슴에 뜨거운,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가슴에 뜨거운, 그죠? 피가 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조직을 변화시키지 도대체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 창조경에서 차별화 다음으로 중요한 게 희소성의 가치입니다. 희소성. 너무 많으면 창조력에 효과가 없어요. 아까 그랬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 사람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도 모르고 서로 싸우다 깨진다 그랬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적어야 돼요. 근데 이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소성을 추구하려는 의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군중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산다니까 그냥 같이 살아야겠다. 그죠? 비슷한 색깔로 살면 되겠구나. 동료의식을 갖자. 유유상종이란 말 있잖아요. 날개 기치 같은 새끼리 모인다고. 근데 그런 조직은 전부 조직원이 색깔이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 모이면 이거 100% 깨집니다. 그 10% 한두 사람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이런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예?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리더고 사장이고 대표이사고 책임자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스 고든이라는 그 마케팅의 유명한 지필가, 책을 많이 쓴 지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랏빛 소가 온다는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사보세요. 두껍지도 않고 얇고 재밌어요. 보랏빛 소가 온다. 여러분 보랏빛 소 보셨어요? 보랏빛 색깔로 생긴 소 못 보셨죠? 그냥 누런 황소 아닙니까? 아니면 하얀 젖소고. 그런 소들 속에서 낑겨 있어 봐야 비전이 없는 거예요. 눈에 띄는 탁월한, 그렇죠? 보랏빛이든지 빨간색이든지 하여튼 특별한 색깔을 갖고 내가 우뚝 서 있어야 된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은 보랏빛 소예요. 보랏빛 소. 예? n분의 1이 아니라 그 수많은 상품 중에 아니라 탁월하고 유일한 only one만이 살아남단 말이에요. only one. 그게 바로 뭡니까? 핵심 가치잖아요. 핵심 가치를 극대화한 게 only one이잖아요. 그러면 색깔도 변해집니다. 색깔도. 내 컬러도 변해져요. 컬러도. 예? 누런 황소에서 나는 어느 사이에 자구를 보랏빛으로 쫙 바뀌어지고. 예? 그럴 때 사람들한테 눈에 띄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무리 속에 속해는 하나라면 눈에 띄겠어요? 비전이 있어요? 없습니다. 비전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탁월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핵심 가치가 극대화된 상황 속에서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사명감도 나오고. 내가 남는 걸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져요. 이 조직이 남과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걸. 근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 조직에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렇죠? 나 자신, 그걸 발견할 때 나는 희열을 느끼고, 그렇죠? 기쁨을 느끼고 사는 재미를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숲속의 나무들, 그 나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숲속에 나무가 있다. 무슨 나무도 있고 그거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죠? 숲속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막의 오아시스 곁에 서 있는 한 그루 나무를 얘기해 하시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감동을 느껴요. 예? 오아시스 옆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 그게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숲속에는 그 수많은 나무가 우리한테 어떤 존재감을 줍니까? 존재감을 줄 수 없죠. 여러분은 한 그루 나무가 돼요. only one, 한 그루의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우선 인정하고 그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이 창의적인 집단을 만들어가는 거죠. 나서부터 우선 독특하고 차별화된 한 그루 나무로 커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지. 상생이라는 게 그저 좋아서 같이 사는 그런 공존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더불어 사는 게 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탁월하고 남도 탁월하고 탁월한 사람끼리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또 다른 가치를 재발견한 재창조하는 데서 상생의 가치가 나오는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더불어 살고 그냥 뭐 나눠 먹고 뭐 공생의 관계, 좋은 관계 유지, 그것도 뭐 상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 차원의 상생이고 진짜 상생, 진짜 창조의 경영은 탁월함을 우선 갖고, 그죠? 탁월함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 탁월함의 가치를 다시 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경제학에서 아주 그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슌페터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 창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적 발견은 순간이에요. 그걸 누군가 또 깨줘야 돼요. 그래서 재창조를 해야 됩니다. 창조, 파괴, 재창조, 창조, 파괴, 재창조. 이 사이클을 거듭해가면서 세상은 창조적으로 진화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깨기 위해서 나는 지금 탁월해. 이 순간 여러분은 탁월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질 수 있지. 탁월하지도 않은데 깨부시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쾌감이 있어요? 내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나 자신을 파괴하면서 더 좋은 탁월함을 선택하는 이 기쁨, 이 희열, 이걸 여러분이 누리셔야죠. 평범한 것은 깰 필요도 없고, 그죠? 뭐 그냥 무관심이죠. 방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기 경영을 좀 잘해야 돼요. 2만 시간의 경영도 잘해야 되고, 그죠? 전략적 사고도 잘해야 됩니다. 전략적 사고는 뭐냐? 내가 먼저 가서 선점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깃발 꽂는 게 전략적 사고예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고의 영역으로 뛰어들지 말고 최초의 영역에 뛰어들어요. 최고가 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으면 최초로 그 시장을 선점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내 능력을 갖고 선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최고가 되는 거죠. 최초가 되면 최고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최고를 기억하지 않고 최초를 기억하죠. 최고는 변하니까. 최초는 안 변하잖아요. 1등은 변하지만 옛날에 삼성 광고가 1등만이 기억됩니다. 잘못된 광고예요. 내가 쓴 카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썼다면 그렇게 안 씁니다. 최초만이 기억합니다. 최초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최고는 변해요. 최초는 안 변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민들레 영토라는 시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승용이란 사장이 운영하는 이제 카페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민들레가 무슨 영토가 있겠어요? 영토는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들만 영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보세요. 내려올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예? 인생길에서 정상에서 내려올 때 한번 보세요. 작은 것들만 보입니다. 올라갈 땐 작은 것은 절대 안 보이지만 내려올 때는 작은 것만 보여요. 근데 그 작은 이름 모를 들꽃도 풀꽃도 영토가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민들레 영토 아닙니까? 시골 앞마당에 한 귀퉁이에서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이름도 없이 조용히 피어난 민들레. 그 민들레를 내가 무릎을 꿇고 들여다보고 그 민들레 한 떨기 민들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민들레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꽃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꽃을 볼 자격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꽃만이 꽃이. 그런 데서 무슨 시가 나오고 무슨 감성이 나오고 무슨 예술이 나오겠습니까? 남들이 크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큰 거야. 그렇게 믿고 따르면 무슨 새로운 변화가 있겠어요? 남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 작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작다고 무시한 걸 여러분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작은 생명으로 무시할 때 여러분들 큰 의미와 가치를 보여서 큰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그 귀에 속삭여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죠? 작은 것을 크게 보고 큰 것을 작게 보는 그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우선. 그리고 관찰력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조력이죠. 여러분 창조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통찰력에서 나와요. 창조력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통찰력은 어디서 나와요? 관찰력에서 나와요. 작은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관찰력에서 나옵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큰 거 다칩니다, 여러분. 작은 곳에도 영토가 있어요. 그 영토가 얼마나 고귀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참된 생명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 봄에 한번 가서 느껴보세요. 벚꽃 구경만 다니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서 이쁘다고 칭찬하지 마시고, 예? 산속에 들어가는 그 이름 모를 풀꽃도 같이 큽니다. 지금 같이 꽃을 피고 있어요. 왜 그 꽃들한테는 가서 칭찬 안 해주고 고맙다고 얘기 안 해주십니까? 왜 그 꽃의 생명력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들의 생명력도 생명력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보시라고, 향기를 맡아보세요. 진짜 세상 꽃들에게 풍겨나오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감성이 열리고 그 마음이 열려서 우주를 담을 수 있고, 우주를 담은 자만이 창조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 지식 배웠다고 창조 경영을 합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목말라하는 게 감성적 가치잖아요. 감성적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아닙니까? 눈에 보인다면 세상에 누가 공부만 하면 다 알지, 지식만 가지면 다 있지. 예? 뭐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냐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진다고 없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걸 우리는 감성의 가치, 심리적 가치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시는 거예요. 창조경은 인간이 가진 감성적 가치, 심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보이는 것, 성능이나 기능에 차별을 시도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감성을 무한대로 열어갖고 차별화하시라면, 그 감성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무한대로 열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뭐가 있어요?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구제에 걸린 소나 돼지처럼 갇혀서 지내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나가셔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너무 도인풍 보이지 마시고 도도한 도인처럼 하지 마시고 보통 사람처럼 관계를 맺으시면서도 그 속에 느껴오는 그 뭐가 있잖아요. 여러분, 관계는 릴레이션이잖아요. 근데 릴레이션십하고 릴레이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릴레이션에 플러스 SHIP, 쉽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릴레이션십이 돼요. 그럼 이걸 릴레이션십은 뭐라고 번역하냐? 뭐라고 번역합니까? 릴레이션십은 뭐라고 번역해? 그것도 관계입니다. 릴레이션도 관계예요. 근데 릴레이션십은 관계에다 플러스 정. 인간의 정을 더한 겁니다. 멤버는 하나의 조직원이지만 쉽을 붙이면 멤버십으로 멤버끼리 나누는 정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쉽을 붙이세요. 관계도 중요하지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 속에 흐르는 사람의 정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또 일본에 가면 아키하바라는 그 전자산업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 소니가 중앙을 뺏긴 지가 오래돼요, 삼성한테. 근데 삼성이 그 중앙의 위치를 차지한 이유가 바로 뭐냐 말이에요. 첫째는 브랜드 파워예요. 끊임없이 삼성이란, 애니콘이란 그 브랜드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겁니다. 광고를 하고 코카콜라는 이름 하나만 갖고 100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 100조를 만든 힘은 뭐냐 말이에요. 100조 이상의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광고는 낭비가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 길이 바로 브랜드 파워를 강하게 하는 길입니다. 근데 광고를 열심히 하는데 그냥 디자인도 행편없고 카피도 행편없고 그런 광고 백날 따라서는 안 되고 디자인을 잘해야 됩니다. 삼성의 최대의 강점은 브랜드 파워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삼성은 핵심 기술이 없습니다. 근데 핵심 가치는 있단 말이에요. 그 핵심 가치가 뭐냐?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디자인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 기술은 전부 일본 거 갖다 쓰고 미국 거 갖다 쓰잖아요. 근데 디자인은 어느 나라에도 쥐지 않은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삼성이 갖고 있어요. 그것도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기술은 아니지만 핵심 역량이고 핵심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렇죠? 지금에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누구지 알아야 되고 증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한번 다시 본질의 가치로 돌아가 보십시오. 도대체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나는 왜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거기에 따른 실천력만 가진다면
여러분이 뭐가 생깁니까? 소명의식이 생깁니다. 소명, 미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땅만 밟는 증산도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하는 어떤 힘이 주어지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우리의 생각은 물론이야, 행동은 바로 변합니다. 사람의 행동이 안 변한 이유가 내가 이거를 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지지? 나는 이걸 함으로써 세상에 나의 존재감이 뭐 나아지는 게 있지? 이게 소명의식이 없었어요. 미션만 가지면, 미션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나비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갯짓이지만 그게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걸 여러분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소명의식이고 미션, 사명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 지식과, 그렇죠? 감성, 지혜, 그리고 철학과 신념, 철학이 신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종교이면서도 보면 철학인이 같이 돼야 되는데 철학이 없는 거예요. 철학. 나도 뭐 종교이니까 이 많은 그 믿음의 식구들을 이렇게 봐도 영성은 있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막 이런데 그 원인이 뭘까? 나서부터 반성하니까 철학이 없는 거예요. 철학이. 신념이 없는 거예요. 신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소명의식이 없고 분명하고 뚜렷한 비전이 없는 게 뭐냐? 철학을 안 가르쳐서 철학을.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처럼 초등학교 에 들어오면 철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토론하는 걸 가르치고 그걸 글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많은 지식과 어떤 뭐 정보를 갖고 있어도 신념이 없으니까 그게 에너지가 못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필요한 영성은 어디서 나오냐? 이성과 감성 그리고 철학이 결합해서 영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영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에디슨이 뭐라고 했습니까? 99%의 땀과 노력 그리고 1%의 영감이라고 했어요. 영성이 뭡니까? 영감이죠. 영감. 하늘에서 주는 영감. 이 1%의 영감 전에는 뭐가 있어요? 99%의 땀과 눈물과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우는 지식. 그렇죠? 사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감성. 그리고 철학적 신념. 이 바탕 위에 우리가 영성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늘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히란 말이에요. 낡은 문화의 옷은 벗어던지고 철이 바뀌었으면 옷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한 겨울에는 시커먼 거 메고 다니다 좀 봄 되면 이렇게 밝은 색깔도 메고 사람이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화의 옷을 갈아입는 거잖아요. 문화의 옷을. 스타벅스 가면 누가 커피 마시려고 5,000원씩 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데가 아니라 문화를 파는 공간이잖아요. 미국이란 문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파는 문화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박이 나는 거죠. 민들레 형도가 음식을 판다고 광고합니까?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 아니라고 광고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파냐? 우리는 돈 주고 소비하면 돈 주고 뭘 소비하냐? 자리를 파는 문화공간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도 이 개념을 바꾸면 완전히 새로운 게 된단 말이에요. 레스토랑 중에서 음식을 팔고 자리를 빌려주잖아요. 음식 때문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자리가 필요해서 음식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만 바꿔도 네? 얼마나 많은 게 바뀌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진짜 이 창조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고객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사람을 잘 아는 고객의 전문가가 됩니다. 고객이 누구냐? 고객은 누굽니까? 고객이 누구예요? 고객은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면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해요. 인간은 항상 욕망 덩어리입니다. 뭔가 좀 불을 지펴주면 욕망이 타올라요. 지금 이 시대가 뭡니까? 개벽의 시대잖아요. 개벽의 시대. 여러분 지금 광고 낸 게 뭡니까? 제목이 개벽 실제 상황 아닙니까? 이 실제 상황으로 광고를 내면서 여러분들은 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 개벽의 불을 지펴주지 않냔 말입니다. 우리가 상생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요, 뭐 좋은 얘기가 많아요. 뭐 공생,
균형과 조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균형을 이루고 이게 같이 사는 거예요. 시설을 타면 균형을 이루어야지 같이 넘어지지 않고 같이 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공자님 말씀하시는 중용의 도가 상생의 도가 똑같은 얘기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 증산을 조금 알면서부터는 상생이란 말이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구나. 중용의 도가 상생이 아니구나. 공존이 상생의 도가 아니구나. 균형과 조화가 상생의 도가 아니구나. 그럼 상생의 도란 뭐냐?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구나. 생명의 가치. 생명의 상생이구나. 살 생자 들어가 있잖아요. 생명의 가치. 사람을 살리는 게 상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산도만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이 색깔을 드러날 때가 됐습니다. 지금 포탄을 쏘면 지금 보병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또 뭘 드러내야 되죠? 가치를 드러내야 돼. 가치를 이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었죠. 이제는 보이는 현실로 드러내야 됩니다. 타이밍에 타이밍.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케팅도 필요하고 광고도 필요한 거잖아요. 포탄을 쏘는데 총은 한 방도 안 쏜다. 색깔과 가치를 드러낼 타이밍이다. 그런데 이 모든 발전의 원동력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꿈이랍니다.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밤 물어보세요. 나는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왜 가고 있는가? 지금 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대답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가슴이 식은 사람은 그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증산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원시 반본이잖아요. 원시로의 회귀. 봄, 여름, 가을 개벽. 저도 많이 주워 들었죠. 예? 춘생 추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춘생 추살. 내가 학교 강의 때도 애들한테 야, 봄에는 살고 가을엔 죽는다. 춘생 추살이다. 니들은 살아야 돼. 니들은 교수 말 다 믿으면 니들 다 죽어. 나는 추살이야 이제. 난 낙엽이야 낙엽. 반만 믿어라. 부모 말 믿으면 망하는 거고 학교 와서 교수 말 믿으면 망하는 거야. 대충 믿어야지 그걸. 예? 왜? 가는 세월이잖아. 가는 세월. 춘생 추살. 자, 그런데 원시 반본이 원시로의 회귀잖아요. 원시 회귀.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오늘 책을 읽다가 이런 좋은 말이 있어서 하나 베꼈어요. 원시로의 회귀는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준다. 우리가 지금 문제 속에 사는데, 문제 속에 태어나서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으로 죽어가는데,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것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것만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반응을 할 텐데, 증산도는 문제의 본질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원시로 돌아가면, 원시 반본이 되면 문제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이 책에 써 있었어요. 반드시 드러낼 겁니다. 문제를 가르쳐주는 것도 좋고,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확인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 상황도 좋단 말이에요. 실제 상황도 이게 문제를 확인시켜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돈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세상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더러워서 속하시면 안 돼요. 근데 존재감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증산도가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불문하고 증산도에 대해서 관심과 또 존경을 표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